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국회는 오늘 이균영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표결에 붙입니다. 민주당 내 부결 기류가 강한 상황에 이탈표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내년 총선의 전초전으로 불리면서 여야가 사활을 건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등을 다루는 첫 재판에 출석합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9일 만에 첫 외부 일정인데 이번 재판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으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습니다. 미국발 고금리 여파로 국내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경기 경착륙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2시 이균영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합니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임명 동의안은 통과됩니다. 민주당은 표결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임명 동의안은 무기면 투표로 진행됩니다. 어제 열린 김행, 유인촌 두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고성과 삿대질로 소란스러웠습니다. 막말과 인신공격까지 난무하며 정치권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줬습니다. 최연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야당이 일방적인 청문회 일정 의결에 사과하고 여당이 받아들이면서 어렵게 청문회가 시작됐지만 유감을 표명합니다. 사과의 말씀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야는 곧바로 자료 제출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기본이 안 돼 있네. 인사청문회 한꺼번에 했습니까? 고성이 오가더니 후보자께서 막무가내로 끼어들거나 할 때는 위원장께서 저게 무슨 의사진영 발언이에요? 뭐 하는 태도입니까? 뭐 하긴요? 뭐 하는 태도에 그게 지금? 똑바로 하기는 말을 안 하죠? 반말에 비아냥거리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의를 지켜. 어디다 대고 한마디로 이름을 부르면서 네, 의사 전달됐습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김행 후보자의 나이를 두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했고 나이가 많아서 월달에 회원에 안 껴주는 거죠. 여사가 아니 나이가 오랜 많아서 지지이고. 안 껴준다는 그건 또 무슨 네, 말씀이세요? 나이를 얘기하면 꼰대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저도 60살인의 이름을 여기서 제가 왜 여기서 모욕을 당해야 됩니까? 지금 60살 넘었다 뭐 이런 말씀들은 나이로 밝히면서 얘기하는 건데 상당히 꼰대 발언처럼 청문회 내내 상대방 의원들을 향한 고성과 막말이 반복됐습니다. 타임을 작정을 하고 들어오신 거죠?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전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성남FC 의혹 사건의 첫 공판에 출석합니다. 이로써 이 대표는 기존에 진행 중인 선거법 위반 재판까지 포함해서 거의 매주 법원에 출석할 전망입니다. 송민선 기자입니다. 지난 3월 22일 대장동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온갖 압수수색 쇼, 체포영장 쇼를 벌이면서 시간을 끌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그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입니다. 오늘 오전 7개월 만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합니다. 대장동 재판은 이 대표의 핵심 사법 리스크인데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직무상 기밀을 민간업자에게 흘려 부당이득을 챙기게 하거나 성남FC 구단주로서 두산건설과 차병원 등 4곳 업체의 부정청탁을 들어주고 후원금 133억여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당초 첫 공판이 지난달 15일로 예정됐지만 이 대표의 단식 투쟁으로 한 차례 연기됐습니다. 이후 이 대표 측이 건강 문제를 이유로 재판을 한 번 더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주 2회 재판 진행을 예고한 데다 이미 격주로 진행 중인 선거법 위반 재판도 있어 이 대표는 매주 법원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잠시 전 6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사전 투표는 내일까지 이틀간 진행이 되는데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민진 기자. 네, 이른 새벽부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오늘과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본투표는 오는 11일입니다. 강서구에 주소지를 둔 유권자라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이 강서구 관내 주민센터와 구의회, 구청 어디서든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통상 보궐선거는 비교적 투표율이 낮은 만큼 어느 쪽이 지지층을 더 많이 투표장으로 끌어오느냐가 승패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 진교훈 후보는 잠시 뒤 오전 9시쯤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한 반면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는 아직 사전투표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며 조용히 투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어제 선거 하루 앞두고 총력전에 나섰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병상에서 환자복 차림으로 촬영한 투표 동료 영상을 공개하며 정권의 폭정을 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 현안보다 지역 개발을 강조하며 대통령, 서울시장과 직통할 수 있는 여당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정의당 권수정, 진보당 권혜인 후보를 비롯한 4명의 후보들도 투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 이명호 후보는 어제 저녁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와 단일화에 합의했는데요. 투표 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강서구 사전투표소에서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자, 지금 전해드린 대로 오늘부터 이틀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시작됩니다. 이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사전투표에 앞서서 여야 지도부가 이제 출동한 상황이고요. 이번 선거엔 정당 후보 6명 출사표를 냈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당은 이 대통령과 한나인 후보인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야당은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상황입니다. 자, 이번 선거 먼저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 이렇게 양자 구대결이다 이런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상황은? 그렇게 돼버렸죠. 어느 순간에 강서구청 전국에 226개의 기초단체장 선거 가운데 하나이고 그것도 보궐선거인데 네. 갑자기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왜 그러냐. 변수가 하나 생긴 게 추석 전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이 되면서 갑자기 정치적 긴장도가 높아갔고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결국 이번 선거는 뭐냐. 수도권 민심 저는 바로미터라는 표현보다는 수도권 민심 참고서 정도로 보는 게 맞다. 참고. 적어도 이런 양당 간의 굉장히 격화된 긴장 관계 속에서 지금 강서구에 사는 50여만 명, 60만 명 가까운 분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물론 고려해야 될 요소는 많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민심의 참고서 성격의 선거라고 저는 봐요. 알겠습니다. 수도권 민심을 참고해 볼 수 있는 성격의 선거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재명 대표 병상에서 영상 메시지를 내고요. 정권의 폭정을 멈춰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선거 결과가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도 있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시면서 또 병상에 있지만 또 현장에 갈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건강에 달려 있겠지만요. 이제 오늘 재판을 지금 첫 공판이죠. 그렇습니다. 첫 공판이니까 지금 몇 번이나 연기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거절이 돼가지고 오늘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건강 변수가 물론 있고요. 재판도 나가는 마당에 이렇게 지금 이 중요성이 확 높아진 강서 재보궐의 대표가 얼굴을 비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하더라도 일단 강서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지금 뭐 이렇게 된 것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도 단식이지만은 윤 대통령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결과 아닙니까? 사면 복권에다가 윤심 공천까지 저렇게 해서 선거의 원인 제공자가 직접 출마를 하는 김태우 후보가 지금 나섰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요. 일단 여야가 모두 다 목숨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야당의 입장에서는 특히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3명이 다 이 강서구에서 나온 만큼 지역구에서 여기서
많이 이겨야 된다는 지금 부담이 있습니다. 많이 조금 이겨야 이겨서는 안 되고요. 네네. 물론 이겨야 되는 건 당연하고 예. 많이 이겨야지. 만약에 예. 이기더라도 그 격차가 좀 적으면은 좀 여러 가지로 민주당에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으로서는 어떻게든지 크게 이겨야 되는 선거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투표율이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40%가 넘으면 야당에 유리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번 선거에 이런 이야기가 통할지 결과는 어떤 식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40% 넘기 힘들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 보세요. 평일인다 오늘 내일 사전 투표를 굉장히 많이 양쪽 뒤에서 다 독려한다고 해서 될까 하는 생각이 들고 강서른대가 지난번 작년 6월 정규 지방선거 때도 투표율이 얼마냐? 예. 52%가 안 됐어요. 작년에. 네네. 그렇다면 이번에 평일날 치러지는 그 보궐선거에서 40% 넘을까? 저는 못 넘을 거라고 보고 예. 어찌됐건 투표율이 높아지면 야당 입장에서는 해석이 유리한 거죠. 네네. 분노한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쏟아졌다. 특히나 이번에 사전투표율이 얼마 될지 모르겠는데 예. 가장 많이 했던 데가 2년 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예요. 그때 오세훈 박영선 후보가 붙었을 때 사전투표 서울에 얼마 나오냐? 21%였어요. 21%. 그때 예. 가장 많았다고. 그렇다면 이번에는 사전투표율이 저는 20% 안 될 것 같다. 네네. 그리고 투표율도 40%를 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여론조사와는 다른 결과가 조금은 다른 결과가 나올 여지도 많다. 말을 바꾸면 지금 민주당이 크게 승리할 가능성은 줄어든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승리할 가능성은 크게 승리할 가능성은 줄어든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선거판이 커진 만큼 패배할 경우 후폭풍도 모두가 거세게 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여당은 김태우 후보 공천을 둘러싼 논란도 있었고요. 일각에서는 여당이 패배하면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고 비대위 체제로 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쪽에 다 여쭤볼게요. 여당이 패배할 경우에 여당의 지형은 어떻게 멀리서 봤을 때 어떻게 변할 것 같으세요? 여당이 만약에 많이 패배한다면 김기현 체제는 위험하죠. 예. 야당이 패배한다면 그건 뭐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 야당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는 거가 국회의원 3명은 물론 다 민주당입니다만은 예. 1년여 전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거기 시의원이 6명입니다. 6명 중에 1명밖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난번에는 그 오세훈 효과라고 볼 수 있죠. 줄투표를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시의원들이 많이 진출하지 못한 겁니다. 예. 그래서 따라서 이번에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고 이 정권 심판론, 특히 윤 대통령 심판론을 가지고 열심히 싸워야 이길 수 있고 많이 이겨야 되는 야당으로서는 좀 부담이 있는 선거인 건 확실하죠. 예, 그렇군요. 여당의 입장에서 봐서 이번 선거의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당내 지형, 김기현 대표의 방향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일부에서는 현 지도부 김기현 대표 체제 책임론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나 제가 보기엔 이게 비대위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당에서는 사실상 이 김기현 대표는 공천 안 하려고 했던 기색이 역력했잖아요. 어찌됐건 공천이 됐는데 그럼 자 공천을 하더라도 왜 김태호로 갔느냐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책임론이 제기된다면 남아있는 부분은 있다. 하지만 이 지역 자체가 원래 민주당 강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작년에 김태호 후보가 당선된 게 16년 만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2006년도 이후에는 내리 3번을 다 민주당이 구청장도 되고 3군데 전부 다, 세 지역 전부 다 국회의원도 민주당이 당선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빠져나갈 어떻게 보면 책임을 피할 구멍은 충분히 남아 있는 거예요. 물론 압도적 패, 참패. 한쪽에 압도적 승리, 한쪽에 참패가 아니라는 가정하에서 저는 참패나 압승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는 편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여권 입장에서는 예방 주사를 맞는다. 우리의 약점이 무엇이고 민심 지점이 이렇다는 걸 참고서로 확인했다면 거기에 걸맞는 향후 대응을 잘하면 되는 거지. 여기서 비대위 체제로 가기에는 너무 정치적으로 부담이 커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전투표 전날 우리 공화당 이명호 후보가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와 단일화에 합의를 했습니다. 또 범야권 정당들은 각각 후보를 내면서 일각에서는 진보표가 분산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자, 진보표가 분산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데에서는 동의를 하시는지, 또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지, 또 합친 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무래도 분산은 되겠지만은요. 지금 현재는 두 후보의 지역의 분위기가 집중돼 있기 때문에 많이 분산되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다만 지금 왜 이렇게 후보들이 많이 나왔냐라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양당 피로증이 국민 사이에, 강서구는 물론이고요. 국민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게 말하자면 이 기회를 활용을 해서 제3지대에 있는 정당들이 거대 양당을 비판하면서 중도를 공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보기 때문에 다들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김태우 후보가 등장을 하면서 양당에 대한 비판보다는 어떻게 되냐면 정권 심판해야 되느냐, 지역 일꾼을 꼽아야 되느냐, 이 두 개로 이슈가 지금 모아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단일화에 합의한 요 부분, 우리 공화당과 합의한 부분, 요건 좀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조금이라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김태우 후보 측이나 국민의힘 측에서는 보수가 하나 됐다는 주장을 할 만한 근거가 생긴 것은 분명히 플러스 요인이죠.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결과가 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보셨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 병상에서 강서구청장 이 보궐선거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영상을 촬영해 올렸습니다. 오늘은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 관련 첫 재판이 있기도 하죠. 지금 상황을 보면 당초 이 대표가 이번 주에 퇴원할 것으로 관측이 많았었는데 선거 유세에 깜짝 등장할 가능성, 이거를 이야기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전에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가야 될 필요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거 강서구가 이렇게 판이 커져가지고요. 대표가 지금 뭐 굉장히 건강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대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재판 공판에도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이렇기는 합니다만은 강서구를 모른 채 할 수가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깜짝 등장을 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내 당내 상황도 좀 알아보죠. 비명계 축출론도 지금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원 게시판에요. 체포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이는 비명계 의원 5명에 대한 징계 청원이 올라와서요.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당 지도부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 청원을 근거로 해당 의원들에게 윤리심판원에 회부할 가능성도 있다. 밖에서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저런 상황은. 글쎄, 제가 볼 때 윤리심판을 회부하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결론은 공천 여부일 텐데 당의 후보로 나서게 하느냐 못하느냐. 저는 뭐 공천 여부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가만 놔둬도 당내 경선 과정에서 들은 5명 중에 한 5명 전체나 4명 정도는 공천 탈락할 것으로 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크게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뭐 그렇게 정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방하게 포용과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은 정치적 욕구는 있을지언정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세력들 입장에서 보자면 이번에는 저 세력을 밀어내고 자기들이 주리로 들어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것을 이재명 대표가 과연 제어할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제어할 의사도 없는 것으로 보여져요. 의사도 없고 현실적으로 쉽지도 않은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비명계 축출 움직임에 대해서 5인방 중 한 명으로 보이는 조웅천 의원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누가 생채기 내가지고 고름 만들었냐? 누가 없는 외상값 만들었냐라고 묻고 싶어요. 이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원보이스 정당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 이재명 사당화가 이제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지금 정말 이게 걱정인데요.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른 소리를 내면 수박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과연 이런 정당이 공당이냐? 이런 정당이 민주정당이냐? 지금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보죠. 만약 당이 징계를 내렸는데 해당 의원들이 징계 효력 무효 가처분 신청을 낼 가능성도 있는 건지 이것도 궁금하고 그렇게 되면 당내 갈등이 수습이 될지도 의문입니다. 뭐 해결책이 특별히 있어 보이진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지금 전개되는 상황은 조 의원이 금방 얘기하는 대로 별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하루 전의 일도 기억을 못할 정도로 우리가 지금 정치적 격동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조금만 과거로 돌아가면 만약에 그때 부결 호소를 이 대표가 민주당 이 대표가 SNS를 통해서 부결 호소를 하고 그걸 당이 받아들여서 민주당이 부결을 시켰더라면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민주당은 아마 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비난의 화살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지금 현재 영장 기각이라는 굉장히 해피엔딩을 지금 받아들였죠. 그렇게 보면은 이 가결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당에 큰 부담을 덜어준 측면이 있어요. 물론 이게 지금 어떤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결국은 잘 된 거니까 칭찬을 받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억지가 들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부결이라는 결론을 가지고 당이 추석 연휴를 맞았더라면 추석 연휴를 온전히 지나기 매우 어려웠을 거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이 대표가 지금 침묵을 유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침묵을 깨고 뭔가 발언을 하기 시작하면 당이 어떻게 될지 지금 전혀 알 수가 없고요. 물론 이게 징계 절차가 들어갈지도 또 징계 절차가 들어가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징계 절차가 시작이 된다면 이 당이 방향을 잃고 굉장한 시련 속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 이제 들으신 이 조 의원의 발언을 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김남국 의원이 뻔뻔하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은 현재 무소속이긴 하지만 대표적인 친명계 의원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신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이런 분위기인데 이제 김남국 의원이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김남국 의원이 결국은 이제 나는 친명 중에 찐명이라는 걸 이제 증명하는 거죠. 셀프 증명하는 건데 조홍천 의원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이 완전히 이재명 원보 있어요. 사당으로 가고 있는 건 분명한 거고 여기에 대해서 다른 소리 하면 뭐 수박이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은 뭐냐면 당내 숙청 분위기, 당내 겸용 분위기가 해제되지 않았다. 더 강화됐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글쎄 저는 뭐 이런 게 좋으냐 민주당 전체에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계속 존재한단 말이에요. 재판도 해야 되고 계속 남아있는. 만약에 하나 법원에서 무슨 덜컥 재판 받다가 법정 구속되는 일이 없으리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도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건데 모든 것이 끝난 것이냐 이렇게 한쪽을 모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민주정당의 태도는 아닌 거예요. 뭐 사회 상식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단합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아직은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 요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요것도 하나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대표 이제 당 내용 수습도 시급한 상황이지만 이 직면한 방금 언급해 주셨습니다. 재판 리스크도 지금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앞서 한 차례 연기가 됐던 이 대장동 성남FC 의혹 재판 오늘 시작이 됩니다. 이 대표 측이 또 한 번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아졌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재판 출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재판 준비 기일만 해도 5-6차례를 하고 또 지난번에 첫 공판 잡았다가 단식 때문에 연기가 되고 이래가지고요. 이 재판부가 아마 이 재판을 좀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은 이 공판 하나도 여러 번 열릴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선거법 재판도 아직도 지금 갈 길이 멀고요. 지금 이번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만은 그게 3건이 결합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검찰 입장에서는 쪼개기 기소를 하겠다는 보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따지면 재판의 숫자, 공판의 숫자를 지금 가늠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게 몇 건이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요. 그리고 그중에서 특히 선거법 재판은 원래는 9월 8일까지 1심이 나오기로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빨리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고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판이 일주일에 몇 번 하게 될지 현재로서는 좀 짐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판 리스크도 간단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몇 번을 나올지 지금 그것이 문제다라는 지적도 해주셨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을 비롯해서 대북 송금 의혹 또 추가 기소될 경우 매주 3회 이상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대표 일정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겠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든 무슨 역으로 이제 이 재판에서 글쎄요 이런 재판 리스크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당내 수습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재판 횟수도 중요해요. 사실은 당무를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요. 일주일에 3번 재판에 출석하면 수원지법 갔다가 서울지법 갔다가 중앙지법 갔다가 이렇게 될 텐데 예.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지금 심리를 붙잡고 있는 것은 총선 전에 혹여 선거법 재판 같은 경우가 내년 4월 총선 전에 1심 판결 결과가 나오나 예. 1심 재판에서 선고가 되냐 안 되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전략적 목표는 뭐냐? 선고를 안 하도록 만드는 재판을 지연시키는. 그래서 지금까지 선거법 재판 지금 재판이 오늘 재판도 보십시오. 이게 3월 달에 기소됐는데 지금까지 6번의 준비 기일만 한 거예요. 예. 오늘 처음 나가는 거예요. 예. 10시 반에. 그럼 저는 오히려 이런 문제를 제기했지. 오늘 10시 반에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나가고 네. 그 오후에는 이균용 대법원장 동의안이 국회 표결되는 이 같은 날. 그렇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측에서는 이균용 대법원장 체제가 들어서서 예. 법관 인사를 하고 재판장 인사를 통해서 어떤 분이 예. 아주 강성 재판장이 들어서서 내년 2월 달에 인사 때 들어서서 예. 4월 전에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1심 판결을 내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서 이균용 대법원장 동의를 안 해주는 것 아니냐. 그런 저는 의심을 하는 거예요. 분석을. 예.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뭐냐. 이재명 대표의 법원 출석 10시 반, 오후에 이균용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의 국회 표결. 이 연관관계를 잘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알겠습니다. 자, 이것도 빠르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대통령 선거 바로 전날 이재명 캠프의 허위 인터뷰 논란을 빚은 이 뉴스타파 보도를 유권자 475만 명에게 유포했다는 점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게 이제 돈을 뭐 세금을 썼다 안 썼다 문제인데요. 그렇죠. 이건 이제 입증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알고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이건 뭐 엄청난 일이지만 네네. 그걸 알 수 있는 입시나 입장이 아니었다 그런다면 이렇게 연관을 짓는 것은 좀 무리한 대목이 있어서 이것도 하여튼 조사와 수사를 해봐야죠. 예, 조사 수사를 해봤는데 이렇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을까요? 아니. 그게 이 표 차이가 얼마나 습니까? 윤석열, 이재명 0.7% 24만 표란 말이에요. 예. 그럼 저는 쭉 관찰했습니다만은 한 8% 10% 차이 날 걸로 봤는데 얼마 보냈습니까? 475만 명한테. 그러니까. 자, 뉴스 탑하는 사흘 전에 짜집기 뉴스, 그러니까 짜집기로 한 가짜 뉴스를 만들고 그것을 대선 후보가 하루 전에 450만 명한테 가짜 뉴스를 붙인 첨부한 문자를 보내서 좁혀졌다를 볼 만한 개연성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선 때 여론 조작의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쾌한 설명은 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서 5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 신형 핵 미사일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위협했습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구조대원들이 어지럽게 널려있는 잔해를 파헤치며 작업을 벌입니다. 대낮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북부 쿠피안스크 카페와 상점을 공격해 최소 51명이 숨졌습니다. 하르키우주의 쿠피안스크는 전쟁 직후 러시아에 점령됐다가 우크라이나가 탈환한 요충지로 러시아의 공세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60 людей, із них 51 людина загинула і 6 поранено. 푸틴 대통령은 신형 핵 추진 대륙간 순항 미사일인 브레베스트닉 최종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르마트 시스템도 거의 완성했다고 덧붙이면서 1990년 이후 시행하지 않은 핵실험도 재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Но это вопрос депутато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Теоретически можно отозвать эту ратификацию. 푸틴은 지난 8월 바그너 그룹 수장 프리고진을 숨지게 한 비행기 추락 사고에 대해 희생자들의 시신에서 수류탄 파편이 발견됐다며 직접 내부 폭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네, 보신 대로 이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이 여론 조작이 있었다 이런 의혹이 제기돼 지금 논란입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 올리면요. 지난 1월 1일이었습니다. 이 한국과 중국의 축구 경기가 있었던 날 국내 포털 다음에 응원 페이지에서 중국을 응원하는 비율 글쎄 이제 80% 넘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 수치만 놓고 보면 한국 포털이 아니라 이제 중국 포털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집 대문에 구멍이 뚫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이버나 다운 같은 것을 포털이라고 하고 포털은 관문, 대문이란 이런 뜻입니다. 네. 그런데 지난 그 10월 1일에 있었던 우리 중국전에 네. 있어서 항저우 게임 그 축구 게임 중국전에 있어가지고 지금 응원을 했었는데 예. 분명히 한국 응원인데 중국에 응원했던 것이 90% 이상이 되고 그러니까요. 한국 응원하는 것은 10%도 채 되지 않은 네.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네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한국 포털이냐 중국 포털이냐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네네. 지금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외국에 있으면서 한국인 것처럼 우회해서 들어왔다. 한마디로 가상 사설망이라고 하는 네. VPN을 통해서 한국으로 침입했고 그것을 일단 침입한 다음에 매크로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가지고 네네. 댓글을 거의 뭐 2천만 개 가까이 이제 마구마구 만들어냈다 이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떤 뭐 그 유명한 그 공연에 하나 좀 표를 구하기 위해서 예. 매크로를 쓰는 그 정도면 애교 쉽게 말하면 그 정도는 우리가 허용해준다고 하지만 네. 절대적인 90% 이상에 해당하는 댓글 관련해서 이것을 조작한 것은 조작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범죄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나아가 예. 오히려 그런 시스템을 구멍이 뻥 뚫린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방치했는 것도 뭔가 특별한 의도가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두 가지 시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예. 이 사안에 대해서 스포츠에 관한 것이지만 결국 향후에 있어서는 스포츠 이외의 정치나 다른 부분에 대한 어떤 조작 이런 부분의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을 지금 찾아낸 부분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 집 문이 뚫리면은 수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 논란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 사건을 보는 시각이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대문이 뚫렸다 이런 네. 표현을 좀 예. 해주셨는데 자동으로 한 가지 작업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매크로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 매크로 프로그램이 동원된 것으로 의심이 되는데 다음이라는 포털 사실은 국내에서 그 대표되는 포털 중에 하나 아닙니까? 사전에 이거를 몰랐던 게 좀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네. 매크로를 막겠다는 건 이 정보 보안 전문가들에 따르면 해킹을 아예 뭐 근절시키겠다라는 말만큼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하는 건데요. 예. 네이버랑 지금 짚어주신 대로 다음에 양태가 달랐습니다. 똑같은 그 툴을 이용자들에게 제공을 했는데 네이버는 이제 한국 응원 비율이 좀 높이 나왔고 다음은 이게 사실 상식 밖으로 나온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으로 본인을 인적사항이 사실상 입력을 하고 들어간 다음에 의견 표명을 하도록 그 당시에 이렇게 설계를 했었고요. 예. 다음 같은 경우에는 굳이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그리고 횟수 제한 없이 하다 보니까 이제 매크로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던 거죠. 예. 이게 엄정한 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어떤 채집하거나 이런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예. 이게 클릭 응원이라고 해서 이제 응원하는 팀을 한번 클릭하는 하나의 놀이문화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물론 이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점검은 해야 되겠지만 예. 이 선거를 앞두고 지나친 포털 규제에 나서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나친 포털 규제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까 최진영 변호사께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총선이 앞두고 있는데 얼마든지 조작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상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야 됩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조작의 자유까지 허용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은 그 중국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떻게 보면 게임인데 거기에 댓글하면서 응원을 하는데 마치 중국인 것처럼 응원이 나오고 하면 뭔가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 그것이 우리가 조사를 해봤더니만 정말 대한민국 4,500만에 해당하는 어떤 성인 인터넷 인구들이 그렇게 댓글을 달았다고 하면 이게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해외에서 가상 사설망을 이용을 해서 네덜란드와 일본에 있는 일본을 통해서 한국 이 다음에
접속을 한 다음에 이런 그 응원 댓글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조작이 있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 이와 같은 어떤 우회적인 공격이 누구에 의해서 있는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떤 그 의도를 가지고 이와 같은 그 여론을 호도하려고 하는, 한마디로 스포츠계에 있어서의 가짜 뉴스를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그것이 핵심인 것이고, 아시다시피 언론이나 이것은 미디어, 포털, 그거는 중립적인 겁니다. 이것이 어떤 좌나 우나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마치 문이 고장나면 당연히 고쳐야 되는데, 지금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거 포털 길들이기 아니냐 하는데, 포털에 있는 문을 우리가 고치자는 것인데 오히려 거꾸로, 만약에 한일전에 있어가지고 일본 댓글이 90%가 나온다고 하면 민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것이 당리당략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정말 중립적인 미디어에서 고장난 문을 고쳐야 된다는 그런 시각을 본다고 하면은 이 부분의 어떤 사안을 보는 시각은 어떤 민주당 시각이 바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에서는 이제 이번 사태가 드루킹 사건 때보다 더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드루킹은 범죄입니다.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됐던 것이고요. 이번에 이 클릭 응원과는 양태가 상당히 다릅니다. 드루킹에서는 사람들 아이디를 다 채집을 해서요. 왜냐하면 기사 하나에 달 수 있는 댓글은 하나로 제한이 돼 있지 않습니까? 좋아요도 그렇게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여러 아이디를 끌어다가 굉장히 업무를 방해한 겁니다. 정상적인 포털의 업무를 방해했고, 지금 시스템에서는요. 그 이후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보유할 수 있는 아이디를 3개로 제한을 했습니다. 다음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 들어서 타임톡이라고 해서 기사에 24시간이 지나면 아예 댓글을 볼 수가 없게 돼 있죠. 댓글도 다 로그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양태와는 다른 부분이 있고요. 또 이 정부 그렇습니다. 국정 과제 선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사한 양태가 나타났었습니다. KBS 수신료와 관련해서 여론조사할 때도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사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기도 하지만 재발 방지책은 좀 있어야 하지 않나. 또 이걸 또 정부는 또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까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콩 영화의 전성기를 이끈 배우 주윤발 기억하실 겁니다.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았습니다. 전 재산 9,600억 원을 기부한 이유를 묻자 내게 필요한 건 쌀밥 2그릇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윤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웅 본색, 와호장룡 등에 출연한 홍콩 영화의 전설 주윤발이 환하게 웃으며 기자회견장에 들어옵니다. 상을 받으셨고 그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석을 하셨는데 소감 한 말씀 먼저 들어보고. 올해 아시아 영화인상을 수상한 그는 지난 2010년 전 재산의 99%를 사후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현재 그의 재산은 56억 홍콩 달러, 우리 돈으로 9,600억 원입니다. 주윤발은 어차피 아무것도 안 갖고 이 세상에 오기 때문에 갈 때 아무 것이 없어도 상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필요한 건 점심 저녁에 먹을 흰 쌀밥 2그릇뿐이라고 했습니다. 올해 나이 68, 배우 인생 50년을 맞은 그는 자신을 슈퍼스타가 아니라 평범한 보통 사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버스와 지하철을 애용하고 서민 식당을 즐겨 찾는 걸로도 유명합니다. 노점상을 하는 홀어머니 밑에서 공장 직원, 우편 배달부 등을 하다 영화계 큰 별이 된 그의 인생 역정은 홍콩 교과서에도 실렸습니다. 공부를 많이 못했지만 영화로 인생을 배웠다는 주윤발. 내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자고 팬들과 약속했습니다. TV조선 윤슬기입니다. 네,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고금리 여파로 국내 금융시장이 요동치자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백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뉴욕 채권 시장에서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4.74%, 30년 만기 국채는 4.86%에 각각 마감되었습니다. 전날엔 10년 만기 국채가 4.81%까지 올라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금리는 기업과 가계의 차입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고용을 비롯한 경제활동 전반을 위축시켜
경기 경착륙 우려가 커진 상황. 한국 경제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전날 2.4% 폭락한 코스피는 어제 전 거래일보다 0.09% 하락하며 또다시 반등에 실패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0.79% 더 떨어졌습니다. 이에 정부와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불안이 안정세를 보이던 국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외 변동성, 불확실성이 상당하다며 경계심을 높이고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나치게 불안 심리가 확산되어서 쏠림 현상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할 때 적절한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금융시장에서 자본 여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지도하라고 주문하는 한편 불안 상황을 악용한 시장 질서 교란 행위 예방 등을 위한 감시 강화도 주문했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자, 지금 전해드린 대로 미국발 고금리 여파, 국내 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입니다. 네, 관련 내용 방현철 조선일보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근데 10년 만기 국채가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당장 우리 경제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이 미국 금리가 이렇게 오르는 거는 이제 미국 연준이 그 고금리 정책을 계속하겠다. 네. 그래서 영어로 하면 더 하이어 포 롱거 해서 더 오래 더 길게 이제 높게 금리를 네. 가져가겠다 이 영향인데요. 네네. 이렇게 미국이 금리를 높게 유지하면 전 세계 이제 자금들이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게 네. 되겠죠. 그러면 네. 이제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에서는 자금이 빠지게 되고 그럼 환율은 오르고 또 증시는 떨어지고 네.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미국발 고금리를 이제 가장 먼저 타격을 우려받는 산업 분야라면 건설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예, 아무래도 빚을 많이 내가지고 사업을 네. 하게 되면은 금리가 오르면 타격을 받겠죠. 예. 네. 부동산 같은 경우에 지금 문제가 이제 6월 말 현재 보면 금융권의 이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한 133조 원 된다고 그래요.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금리가 오르면 사업성이 떨어져서 지금도 조그만 건설사들은 계속 문을 닫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장 큰 타격을 가장 먼저 고금리의 타격을 받는 건 아무래도 건설업 쪽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여기 말고도 또 빚을 많이 내가지고 사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업종들은 아무래도 좀 타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빚을 많은 데는 업종들이 타격을 받을 거라 지적해졌습니다만 고금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가계대출, 이른바 영끌족들 이자 부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냥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주택담보대출 1억 원 받았다 그러면 1%포인트 금리가 올랐다 그러면 연간 한 100만 원 정도의 이제 금리 부담이 늘어나는 건데요. 네. 실제 이제 통계청 자료를 봤더니 이제 2분기 가계 이자 지출 이게 이제 전년 대비 40% 넘게 올랐다고 그래요. 2년 대비로 하면 한 50% 넘게 오르고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부담이 되는 상황인데도 약간 요새 부동산이 조금 회복되는 그런 기미가 보인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제 또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사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게 어떤 우리 경제에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네. 이제 영끌족들 되게 힘들어하겠죠. 네. 대출로 이제 지출이 많아지게 되면 소비, 내수 경기도 위축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영업자분들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이 자영업자들 이제 이 소비가 위축되면은 저기 그 음식점에도 덜 가게 되고 뭐 물건도 덜 사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영업자들의 이제 좀 매출도 떨어지고 이렇게 좀 사업이 좀 어렵게 되겠죠. 또 문제는 이제 자영업자들은 본인들도 이제 돈을 빌려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빚 부담도 늘어나고 이중고에 지금 빠져 계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2분기에 자영업자 대출 연체액을 보니까 7조 3천억 원 해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빚 갚기 되게 힘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이제 뭐 우유값 오르죠, 기름값 오르죠. 그다음에 뭐 만만치 않게 다 오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 보면 이른바 이게 장보기 두렵다 이런 사람들 많은데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실제 어제 이제 통계청이 소비자 물가 발표했잖아요. 이제 3.7% 해가지고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3.0%까지 지금 상승이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오르고 있는 추세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3.0까지 올랐다 지금 3.7에서 다시 오르고 있는 추세인데 이게 물가 부담도 이제 더해지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지난달까지 얘기인데 이번 달에도 계속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이미 우유값
우유값을 좀 올리고 있죠. 일요일날 이제 일제히 우유값 올라가지고 보니까 이제 편의점 가면은 네. 뭐 이미 900ml 기준으로 3,000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 맥주값도 줄줄이 지금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가게에 좀 부담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가계 부담이 정말 커질 것 같은데 예. 고금리뿐만 아니라 고유가도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기름값 언제 내려가나요? 일단 기름값은 지금 사우디에서 네. 감산을 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지난달에 한 배럴당 90달러 국제유가 기준으로 올랐는데요. 네네. 요 며칠 조금 주춤해요. 그래도 여전히 그래도 80달러 대입니다. 예. 근데 이제 JP 모건 같은 미국의 이제 유수의 투자은행들은 120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안한 상황인데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근데 이게 곧 이제 겨울이 시작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름값이 오르면 야, 이 난방비 얼마나 오를까 걱정하는 분들 많을 텐데 네. 어느 정도 오를까요? 실제 일단 지난달 기준으로 이제 예. 통계청 발표 보면요, 뭐 전기료나 도시가스, 지역 난방비 이런 게 다 20% 이상 전년 대비 올랐습니다. 상당히 높은 예. 수준인데 이제 관건은 전기요금 인상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또 관건인 것 같아요. 예. 누구나 다 전기 쓰니까 네. 전기요금이 오르면은 뭐 경제 전반에 이제 그 물가 오름세 또 그런 난방비나 뭐 이런 이런 에너지 가격 오름세에 상당히 영향을 주게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4분기 얼마나 오를지 이게 관건인데 일단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최근에 이제 기자간담회에서 예. 25.9원 킬로와트 시당 25.9원이나 올려야 된다고 얘기는 했어요. 근데 예. 이렇게까지 올라가지는 않겠죠. 네. 하지만 이제 이 전기 요금 인상이 또 하나의 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방현철 조선일보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본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최근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가려는 중남미 출신 이주민들이 폭증하고 있는데요.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멕시코 치와와주 시우다드 후아레스 지역을 지나는 화물열차의 모습입니다. 긴 열차 지붕 위로 사람들이 가득한데요. 대부분 베네수엘라 등 중남미 출신입니다.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인 텍사스 엘페소를 찾은 중남미 출신 망명자는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몇백 명 수준이었는데 최근 들어 하루 수천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미국으로 향하는 이주민들이 화물열차에 올라탔다 떨어지는 등 사고가 잇따르자 멕시코 철도업체들은 화물열차 운행을 임시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을 향한 위험천만한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 출장을 떠난 사람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몰려드는 이민자의 골치를 앓고 있는 미국 뉴욕의 시장인데요. 네.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은 불법 이민을 말리기 위해 최근 중남미 3개국으로 출장을 떠나 화제가 됐습니다. 뉴욕시는 뉴욕으로 몰려든 이주민 수가 12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는데요. 몰려드는 이주민을 수용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과 치안 불안 등의 문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이민자 문제 부디 슬기롭게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 아침도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이 1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제천 3.8도, 철원 4.3도까지 떨어졌는데요. 나오실 때 옷차림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또 강원 내륙과 높은 산지에서는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도 있어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반짝 추위는 물러가고 주말에는 예년 이맘때 가을 날씨가 찾아오겠는데요. 영동과 전남, 남해안, 제주에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해안가로는 높은 너울이 일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어제보다 2, 3도 정도 높겠는데요. 서울이 22도, 대전 21도, 부산 23도로 예상됩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니까요.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글날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부터는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금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